50억에 1년 계약 결혼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내 아내인 척하는 것뿐이죠. 이 말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그 계약이 제 운명을 어떻게 뒤바꿔 놓을지. 오늘도 사연 소개집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미있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윤지성입니다.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신경외과 의사죠.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겠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가난한 집안 출신인 저는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겨우 학비를 마련했고 어머니의 중병과 남동생의 유학학비로 인해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지성 교수, 오늘 VIP 병동에 한성그룹 회장님 수술 집도하시죠? 그날은 평범한 아침으로 시작됐어요. 한성그룹 회장 한민우를 수술하게 되었죠. 뇌동맥류 수술, 위험하지만 제게는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버지를 살려주셔서. 수술 후 회장의 아들 한준혁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차갑고 냉정해 보이는 인상이었죠. 그가 갑자기 저에게 제안을 했어요. 윤 교수님, 1년만 내 아내 역할을 해주면 50억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진지한 표정에서 진심임을 느꼈죠. 무슨 말씀이신지. 사업상 급하게 결혼이 필요합니다. 계약 결혼이죠. 1년 후엔 깨끗이 헤어지면 됩니다. 단호히 거절했어요. 의사로서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어머니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됐고 동생의 학비 독촉장까지 도착했죠. 은행 계좌 잔고를 보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눈물을 삼키며 결국 준혁에게 연락했어요. 다음 날 그의 사무실에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명확했어요. 1년간 진짜 부부처럼 행동하고 그 후에는 아무런 미련 없이 헤어진다. 육체적 관계는 없으며 각자의 공간을 존중한다. 이제 약혼 발표부터 시작하겠소. 준비하시오. 준혁의 말투는 항상 명령조였어요. 마치 또 다른 비즈니스 거래를 하는 것처럼. 약혼 발표 날 갑자기 한민우 회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윤 교수, 솔직히 말하겠소. 내 아들을 진짜로 사랑하게 된다면 한성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보장하겠소. 놀란 저에게 민우 회장이 설명했죠. 준혁의 이복 동생 서진이 경영권을 노리고 있지만 회장은 준혁이 회사를 이어받길 원한다고요. 서진이 추진하는 해외 카지노 사업에 부정적이었죠. 계약 결혼인 줄 알지만 사실 내 계획이요. 준혁이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길 바랐소. 혼란스러웠지만 이미 계약은 시작됐어요.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고 모든 언론이 한성그룹 후계자의 천재 의사 신부를 다뤘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준혁의 이복 동생 서진을 처음 만났어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눈빛에서 적대감이 느껴졌습니다. 형수님,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우리 형님 복 받았어요. 그날 밤 준혁의 펜트하우스로 이사했습니다. 각자 다른 방을 쓰는 조건이었죠.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단 1년만 참자. 가족을 위해.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계약 결혼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거요. 제 마음까지도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낯선 천장을 보며 어젯밤 일이 꿈이 아님을 실감했죠. 저는 이제 한준혁의 아내입니다. 계약상으로만요.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준혁의 집은 마치 호텔 같았어요. 가정부가 매일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드라이버가 우리를 각자 직장으로 데려다 주었죠. 준혁과 저는 아침 식탁에서 거의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인사만 나눌 뿐이었어요. 오늘 저녁에 회사 행사가 있어. 7시까지 준비해 두시오. 준혁의 말에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계약의 일부니까요. 병원에 도착해서도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동료들은 제 결혼 소식에 놀라고 축하했지만 모든 게 거짓이란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지성 교수 신혼인데 왜 이렇게 우울해 보여? 무슨 일 있어? 친한 동료의 질문에 억지 웃음을 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그날 저녁 한성그룹 VIP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준혁의 팔짱을 끼고 입장했죠. 그는 완벽한 신랑 역할을 했어요. 여보, 이쪽은 미국 지사 담당 임원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준혁 씨가 항상 자랑하던 분들이시네요. 입에서 자연스럽게 거짓말이 흘러나왔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사랑스럽게 웃었지만 내면은 얼어붙었습니다. 사랑해요, 당신. 사람들 앞에서 속삭이는 제 말에 준혁은 완벽한 미소로 화답했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우리는 다시 타인이 됐습니다.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죠. 다음 날 서진이 갑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형수님, 지나가다 들렀어요. 신혼집 구경도 할 겸. 서진의 미소 뒤에 숨겨진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집안을 둘러보며 계속 질문했어요. 형수님, 우리 형은 원래 감정 표현을 잘 못해요. 혹시 많이 힘드세요? 아니요. 준혁 씨는 배려심이 많아요. 서진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저를 살폈지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로서 평정심은 제 강점이니까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어요. 준혁과 저는 점차 일상에 적응했습니다. 아침 식사, 각자의 일, 가끔 공식 석상 동행.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자기 거실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죠. 준혁이 소파에 쓰러져 머리를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신가요? 의사로서의 본능이 발동했어요. 준혁의 맥박과 동공을 확인했습니다. 괜찮소? 그냥 두통일 뿐이야. 두통이 심하면 검사 받아야 해요. 제가 내일 병원에서 내일에 간섭하지 마시오. 당신과 나는 그저 계약 관계일 뿐이니까. 준혁의 차가운 말에 상처받았지만 의사로서 걱정이 됐어요. 그의 눈에서 단순한 두통 이상의 고통이 느껴졌거든요. 다음 날 민우 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준혁이가 아프다면서? 놀랐어요. 어떻게 아셨지요? 우리 집에 스파이가 많소. 준혁이 두통은 오래된 문제요. 하지만 병원에 가려 하지 않지. 검사 받아야 합니다. 제가 설득해 볼게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준혁을 설득하기란 쉽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제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결혼인데도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걸까요? 어느 날 준혁이 해외 출장을 떠났어요. 그동안 저는 몰래 그의 서재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진들을 발견했죠. 어린 시절 준혁과 어머니의 사진이었어요. 웃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준혁 씨에게도 이런 때가 있었구나. 서재 구석에서 약병을 발견했어요. 강력한 진통제였습니다. 의사로서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직감했죠.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준혁이 돌아온 날, 평소와 달리 저는 공항에 마중 나갔습니다. 그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왜 왔소? 진짜 부부라면 이렇게 하겠죠. 처음으로 준혁의 표정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처음으로 어색한 침묵이 아닌 편안한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 계약 결혼이 단순히 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준혁을 도울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아직 몰랐습니다. 제 마음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계약 결혼 3개월,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부부였습니다. 언론은 우리의 달달한 신혼생활을 다뤘고 친구들은 부러워했죠. 하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준혁과 저는 여전히 서로의 삶에 깊이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중요한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뇌종양 환자의 고난도 수술이었죠.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 간호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지성 교수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지금 응급실로 이송 중이라고요.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수술대 위에는 이미 마취된 환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꺼내 동생에게 연락했어요. 어머니 상태가 어떤지 계속 알려줘. 내가 지금 수술 들어가야 해서. 눈물을 삼키며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손에 메스를 들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어머니 곁에 가 있었죠.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윤 교수님, 한준혁 씨가 오셨는데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혁이 수술실 입구에 서 있었어요. 어머님 일은 내가 처리하겠소. 당신은 수술에만 집중하시오. 예상치 못한 그의 말에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알았지? 왜 여기 온 거지? 당신 어머니는 내가 책임질 테니 수술에 집중해. 준혁의 목소리에는 처음 듣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수술에 집중했어요. 8시간의 고된 수술 끝에 환자의 생명을 구했지만 어머니 걱정에 즉시 병원을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병원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준혁이 최고의 의료진을 모아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고 직접 간병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성아, 이 사람이 내 남편이구나. 정말 좋은 사람이야. 어머니는 웃으며 준혁의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준혁도 어색하게 웃고 있었죠.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의사를 만났어요. 다행히 큰 위험은 넘겼지만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준혁에게 다가갔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중요한 일이니까.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에 큰 파동을 일으켰어요. 그날 밤 병원 의자에서 함께 밤을 새웠습니다.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어요.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준혁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13살 때 돌아가셨소. 아버지는 복잡한 사람이요. 그의 목소리에 아픔이 묻어 있었어요. 처음으로 그를 인간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사업가가 아닌 상처와 아픔을 가진 사람으로요. 다음 날부터 준혁은 매일 병원에 들렀어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어머니를 살피고 저를 챙겼죠. 어머니는 준혁을 진심으로 좋아하셨습니다. 지성아, 내가 복 받은 거야.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다니. 어머니의 말씀에 웃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가짜 결혼이라는 사실이 점점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준혁의 약을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이름을 검색해 봤더니 심각한 뇌 질환에 쓰이는 약이었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그에게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병원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준혁의 의료 기록을 찾아봤어요.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이었지만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준혁에게는 희귀한 뇌동맥류가 있었어요. 혈관벽이 매우 약해져 있어 언제든 파열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지만 성공률은 30%도 안 됐죠. 그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치료를 거부해왔던 겁니다.
충격과 분노,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 왜 도움을 구하지 않았을까? 준혁을 컴프런테이션 하려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아름다운 여성, 강다희였어요. 준혁 오빠, 오랜만이에요. 나 돌아왔어. 다희는 준혁의 전 약혼녀였습니다. 준혁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왜 갑자기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 걸까요? 이건 그저 계약일 뿐인데. 준혁 오빠, 내가 떠난 것은 큰 실수였어. 다시 돌아왔어. 다희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계약 결혼이니까 상관없어야 하는데 왜인지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그들에게 시간을 주기 위해 자리를 피했죠. 집으로 돌아와 홀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준혁과 다희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억지로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이 찾아왔어요. 항상 그렇듯이 겉으론 친절하지만 말 속에 가시가 숨어 있었죠. 형수님, 다희 언니가 돌아왔다면서요? 대단하죠. 3년 만에 돌아오다니. 그의 말에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랜 친구가 돌아왔으니 반갑겠죠. 친구요? 그들은 결혼 직전이었어요. 다희 언니가 갑자기 떠나기 전까지는. 서진의 말이 가시처럼 마음을 찔렀지만 의사로서 익힌 침착함으로 감정을 숨겼어요. 이건 그냥 계약일 뿐이야. 준혁에게 진짜 사랑이 찾아온다면 오히려 좋은 일 아닌가. 자기 전에 준혁이 늦게 돌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복잡해 보였어요. 다희와 잘 얘기했어요?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그냥 과거 일이요. 신경 쓰지 마시오. 준혁의 대답은 짧았지만 목소리에서 혼란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다희는 마치 영토를 표시하듯 준혁 주변을 맴돌았어요. 사무실에 찾아가고 식사 자리에 동행하고 심지어 우리 집에도 초대 없이 들어왔죠. 준혁 오빠, 이 넥타이가 더 어울려. 내가 매줄게. 공개적으로 준혁에게 친밀함을 표현하는 다희를 보며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건 연극일 뿐이야. 감정이입하지 마, 지성아. 하지만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어요. 평소처럼 병원 일에 집중하려 해도 자꾸 준혁과 다희가 떠올랐습니다. 처음으로 계약 결혼의 한계를 느꼈어요.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감정적으로는 아무 권리도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병원 일을 마치고 한성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준혁과 저녁 약속이 있었거든요. 로비에 도착했을 때 우연히 다희와 서진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어요. 이제 다 풀렸어. 준혁 오빠가 결혼한 이유가 단지 회사 때문이라는 거. 그 여자랑은 계약 결혼이라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맞아. 형수님은 그냥 1년짜리 전시용 아내야. 내가 미국 사업 파트너들에게 준혁 형이 안정적인 가정이 있다고 설득하기 위한 수단이지. 서진의 말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근데 넌 왜 다시 돌아온 거야? 3년 전엔 그렇게 냉정하게 떠났으면서. 다희의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때는 준혁 오빠가 아플 거라고 생각 못했지. 뇌질환이 있다는 걸 알고 겁이 났어. 근데 이제 회장 자리가 확실해졌잖아. 그 정도 위험은 감수할 만해.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다희는 준혁의 병을 알고 떠났다가 이제 회장 자리가 보이니 돌아온 거였습니다. 비열함에 치가 떨렸어요. 계획대로만 하자. 넌 준혁 형을 되찾고 난 서진 엔터테인먼트를 차리는 거야. 서진의 말에 다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급히 그 자리를 피해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찼지만 의사로서의 직감은 다른 곳에 꽂혔어요. 준혁이 뇌질환이 있다고 그 두통이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준혁의 잦은 두통, 강한 진통제, 가끔 보이는 손 떨림까지 의학적 징후들이 하나로 연결됐어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준혁에게 직접 물어볼 거예요. 아무리 계약 결혼이라도 그의 건강은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준혁이 서재에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시오. 심호흡을 하고 들어갔어요. 준혁은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창백한 얼굴이 제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준혁 씨, 당신 병에 대해 알고 있어요. 왜 수술을 거부하는 건가요?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 의료 기록을 봤단 말이오. 의사로서, 그리고 당신의 아내로서 알아야 했어요. 처음에 준혁은 분노했습니다.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죠. 하지만 점차 분노가 사그라들고 체념한 듯한 표정이 됐어요. 수술 성공률은 30%도 안 돼. 회사와 가족을 위해 위험을 감수할 수 없어. 그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까지 혼자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준혁의 냉정함, 감정 억제, 1년짜리 계약 결혼까지. 그는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충동적으로 그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내가 당신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직접 수술하겠습니다. 준혁의 눈에 놀람이 스쳤고 이어서 작은 희망의 빛이 깃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진짜 감정을 봤어요. 방어벽이 무너진 순간이었죠. 그때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준혁이 받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준혁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소. 병원으로 가야 해. 급히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준혁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본능적으로 그의 손을 잡아 안심시켰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의 벽을 허문 순간이었죠. 병원에 도착하자 민우 회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병실에서 회장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처음부터 이것이 내 계획이었어. 당신만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충격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준혁이의 병을 알고 있었소. 그리고 당신이 유일하게 그 수술을 성공시킬 수 있는 의사라는 것도. 민우 회장의 계획적인 접근에 배신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한 아버지의 필사적인 사랑이었으니까요. 준혁이 스스로 결정했던 건가요? 계약 결혼을?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 아이디어는 내가 제시했지만 실행은 준혁이가 했어. 그 아이도 당신에게 끌렸던 것 같소.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지만 그 계획 속에서도 진심이 있었던 걸까요? 회장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혁이가 당신을 만난 건 운명이요. 부디 내 아들을 살려주시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건 계약이 아니었어요. 제 마음이 준혁을 향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를 살리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이죠. 준혁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아침에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커다란 소리와 함께 준혁이 욕실에서 쓰러졌어요. 달려가 보니 의식을 잃고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준혁 씨, 정신 차려요. 바로 응급실로 향했어요. 제 품에 안긴 준혁의 몸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무게 때문이 아니라
그의 생명이 제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뇌동맥류 파열 의심됩니다. 수술실 즉시 준비하세요. 제 지시에 병원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CT 촬영 결과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동맥류가 파열되어 뇌 안에 출혈이 시작됐어요. 즉시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했죠. 직접 집도하겠습니다. 동료들의 걱정스러운 시선이 느껴졌어요. 환자가 제 남편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거든요. 하지만 제가 아니면 누구도 이 수술을 성공시킬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준혁의 휠체어 옆에서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당신을 살리겠습니다. 약속해요. 마취 전 준혁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지, 성, 및, 소. 그 말 한마디가 제게 어마어마한 힘을 주었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손을 씻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건 단순한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이 걸린 수술이었어요. 메스, 8시간의 사투가 시작됐습니다. 준혁의 뇌 속에 숨어있던 시한폭탄과의 싸움이었죠. 한 번의 실수도 손 떨림도 용납되지 않았어요.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출혈 부위를 확인했습니다. 클립 준비하세요. 중간에 한 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면서 심장이 불안정해졌죠. 하지만 팀워크로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됐습니다. 동맥류를 성공적으로 클리핑했어요. 마침내 8시간의 사투 끝에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더군요. 준혁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후처치가 중요합니다. 24시간 집중 모니터링 해주세요. 수술실을 나오자 민우 회장이 초조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소? 수술은 성공했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72시간이 고비예요. 그날부터 저는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의사 생활을 잠시 중단하고 준혁의 곁을 지키며 간호했습니다. 낮에는 그의 상태를 체크하고 밤에는 병실 소파에서 잠시 눈을 붙이는 일상이 반복됐죠. 준혁 씨, 이제 깨어날 시간이에요. 모두가 기다리고 있어요. 의식 없는 그에게 매일 이야기했습니다. 의학적으로 혼수 상태의 환자도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의 손을 잡고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병원 침대 옆에서 밤을 새우는 동안 처음으로 제 감정을 인정했습니다. 계약이 아닌 진짜 사랑에 빠져버렸어. 그 순간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기 두려웠던 진실이었습니다. 한편 준혁이 의식불명인 상황을 이용해 서진은 경영권 장악을 시도했어요. 이사회를 소집해 자신이 임시 대표이사를 맡겠다고 나섰죠. 다인은 더 악랄했습니다. 언론의 거짓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준혁의 진짜 연인이며 제가 이용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한준혁 부회장의 아내라고 주장하는 윤지성 씨는 사실 계약 결혼 관계일 뿐. 신문 기사를 보며 분노가 치밀었지만 지금은 준혁의 회복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곳에서 도움이 왔어요. 윤 교수, 걱정 마시오. 내가 당신 편이요. 민우 회장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진이와 다희의 계략을 모두 알고 있어. 우리 함께 그들을 막아냅시다. 회장의 지원으로 저는 용기를 얻었어요. 민우 회장은 이사회를 설득해 서진의 임시 대표이사 취임을 저지했고 법무팀을 통해 다희의 허위 인터뷰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작했죠. 내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뿐이요. 그걸 이제야 깨달았소. 회장의 말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이었으니까요.
2주가 지나도 준혁은 의식을 찾지 못했어요. 의사들은 점점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 시작했죠. 혼수 상태가 길어지면 뇌 기능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준혁의 미세한 반응도 놓치지 않으려 집중했습니다. 때로는 그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이는 것 같기도 했고, 눈꺼풀이 떨리는 듯한 느낌도 받았죠.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포기할 때쯤 성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눈을 들어보니 준혁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함께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준혁 씨, 정신이 들어요? 날 알아보겠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준혁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죠. 어떻게, 여기에, 당신이 쓰러졌어요. 내가 수술했고, 당신은 2주 동안 의식이 없었어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언제부터 사귀었지? 준혁의 질문에 당황했어요. 기억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았죠. 즉시 검사를 진행했고 수술 합병증으로 인한 일시적 기억 상실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준혁이 저와의 계약 결혼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어요. 그는 우리가 진짜 사랑에 빠져 결혼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많이 힘들었어? 준혁의 다정한 질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의 입에서 나올 줄은 몰랐어요. 주치의는 저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윤 교수님, 환자의 기억 상실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감정적 충격과 관련된 기억이 선택적으로 손상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갑작스러운 진실은 환자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천천히 상태를 지켜보면서 진실을 알려야 해요. 윤리적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거짓말을 계속해야 할까요? 의사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했어요. 병실로 돌아가자 준혁이 애틋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지성. 내가 날 살렸구나. 일단 그의 착각을 바로잡지 않기로 했어요. 준혁의 건강이 최우선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건 일종의 기만이었으니까요. 준혁의 회복은 의학적 기적에 가까웠어요. 일주일 만에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인지 기능도 빠르게 돌아왔습니다. 다만 저와의 관계에 대한 기억만 왜곡된 채로요. 우리 첫 데이트가 어디였지? 기억이 잘 안 나네. 이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거짓말을 지어내야 했거든요. 강남 어느 카페였어요. 비가 많이 왔었죠. 준혁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구나.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는 것 같아. 병원 생활이 길어지면서 서진과 다희는 더욱 적극적으로 준혁에게 접근했어요. 특히 서진은 준혁의 기억 상실을 이용해 그를 조종하려 시도했습니다. 형, 기억 안 나? 미국 카지노 프로젝트는 형이 직접 추진하던 거야. 이제 계약만 남았는데. 저는 민우 회장과 함께 이들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다행히 준혁은 직감적으로 서진과 다희를 경계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럴까? 서진이나 다희를 볼 때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아마 뇌가 기억하고 있는 거겠죠. 몸은 기억해요. 준혁의 회복이 계속되면서 그는 회사로 복귀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시기상조라고 말렸지만 그의 의지가 강했어요. 지성, 난 괜찮아. 더 이상 병원에 있을 필요가 없어. 내 일터로 돌아가야 해. 결국 제한적으로 업무 복귀를 허락했습니다.
저는 자신의 의사 일을 부분적으로 미루고 그를 돕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함께 출근하고 점심때 병원에 들러 상태를 체크하고 저녁에 함께 귀가하는 일상이 시작됐죠. 이상하게도 이 가짜 부부 생활이 점점 진짜처럼 느껴졌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나누는 대화, 잠들기 전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준혁이 테라스에서 별을 보며 제게 고백했어요.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 우리의 첫 만남, 결혼까지는 아직 흐릿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내가 지금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야. 그 말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진심일까? 아니면 혼란스러운 기억 속의 착각일까? 나도 당신을 말을 마치지 못했어요. 지금 진실을 말해야 할까? 고민하던 그 순간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민우 회장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회장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다행히 빠른 조치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회복이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병실에서 회장이 저를 불렀어요.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의지는 강했습니다. 윤 교수, 이제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소. 그런 말씀 마세요. 곧 회복되실 거예요. 회장은 힘겹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당신이 내 아들에게 보여준 헌신, 감동받았소. 내 아들을 평생 지켜주시오. 당신만이 그를 행복하게 할 수 있어. 회장의 간절한 부탁에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그때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당신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어. 무슨 비밀인가요? 준혁이가 당신과 처음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었어. 회장의 고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민우 회장은 준혁의 병을 발견한 후 유일하게 그를 살릴 수 있는 의사를 찾았고 그 사람이 바로 저였던 거죠. 계약 결혼 제안도 내 짓이었소. 준혁이는 단지 따랐을 뿐. 하지만 이제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소. 충격이었어요.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모두 계획된 일이었다니. 배신감과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당신의 사랑만은 진짜였을 거요. 내 아들을 부탁하오. 회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모니터 경보음이 울렸어요. 심장 리듬이 불안정해진 겁니다. 의료진이 긴급히 들어와 응급처치를 시작했지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걸까? 아니면 거짓 속에서 피어난 진실이 있는 걸까? 민우 회장은 위기를 넘겼지만 건강 상태는 계속 악화됐습니다. 의사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저는 준혁에게 회장의 상태를 솔직히 알렸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위독하신가요? 준혁의 눈에 슬픔이 가득했어요. 평소 냉정한 그의 모습과는 달랐죠. 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준혁은 아버지의 병실에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저도 틈틈이 회장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준혁의 기억이 점차 돌아오는 듯 했어요. 지성, 가끔 이상한 기억이 떠올라. 우리 결혼이 뭔가 다른 것 같은데. 그의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건지 고민하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서진이 제 동생 윤민수를 회사에 채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곧 그의 진짜 의도를 알게 됐어요. 지성 누나 미안해. 서진 이사가 나에게 회사 기밀을 빼내라고 협박해. 동생의 전화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진이 동생을 이용해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 한 거였어요.
만약 동생이 기밀을 유출하면 범죄자가 되고 거부하면 해외 지사로 쫓겨날 위기였습니다. 걱정하지 마, 민수야. 내가 해결할게. 서진을 직접 만나기로 했어요. 그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비웃는 듯한 미소가 저를 맞았습니다. 형수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우리 동생에게서 손 떼세요. 그리고 이제 그만하세요. 서진은 가볍게 웃었어요. 형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겠네요. 간단해요. 준혁 형을 떠나면 돼요.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모든 걸 포기하면 동생은 안전할 거예요. 왜 이러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요? 난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이 되어야 해요. 준혁 형은 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이제 내 차례예요. 분노가 치밀었지만 냉정을 유지했습니다. 동생을 위험에서 구해야 했으니까요. 좋아요. 이혼 서류 가져오세요. 서명하겠습니다. 서진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어요. 다음 날 그는 이혼 서류를 가져왔고 저는 서명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짐을 꾸렸습니다. 준혁에게 이별을 고하는 편지를 남기기로 했어요. 우리의 계약은 끝났어요. 당신은 이제 자유예요. 당신이 깨어난 후 진실을 말하지 못해 미안해요. 우리는 사랑으로 시작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제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어요. 안녕히 계세요. 눈물로 글씨가 번졌지만 그대로 두었어요. 마지막 솔직한 감정 표현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짐을 들고 현관에 서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인물이 서 있었어요. 한성그룹 법무팀장 김도윤이었습니다. 윤 교수님, 급히 뵙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가 보여준 서류는 충격적이었어요. 서진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증거와 불법 로비 정황이 담긴 문서였습니다. 이건 준혁 부회장님의 지시로 6개월 전부터 조사해온 내용입니다. 서진 이사의 비리 증거죠.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준혁 씨는 지금 기억을, 부회장님은 한 달 전부터 기억을 모두 되찾으셨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준혁이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다는 말이었어요. 왜 말하지 않았지? 당신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으셨대요. 그리고 서진의 함정도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또 다른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비통함과 결연함이 섞여 있었어요. 까지마, 지성. 당신, 언제부터 기억이? 한 달 전부터 조금씩. 처음엔 혼란스러웠어. 우리의 시작이 계약이었다는 사실이. 하지만 곧 깨달았지. 내가 진짜로 사랑한 건 지성이었어. 준혁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진의 계략을 알고 있었어. 동생을 이용해 너를 협박할 거라고 예상했지. 그래서 미리 준비했어. 그가 핸드폰을 보여주었어요. 서진과의 대화가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서진은 끝났어. 그리고 다이도. 그들의 음모는 실패했어.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렀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구분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그럼 왜 날 떠나게 놔둔 거야? 내 선택을 존중하고 싶었어. 진심으로 날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고, 준혁은 내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이제 모든 계약은 끝났어. 새로 시작하자, 지성. 진짜 사랑으로. 준혁의 고백 후 모든 것이 빠르게 전개됐습니다. 서진의 비리가 이사회에 공개되었고 그는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게 됐어요. 다인은 언론에 거짓 인터뷰를 낸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민우 회장의 건강은 계속해서 악화됐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에도 단호했어요. 준혁아, 회사는 내가 이끌어라. 그리고 서진이는 걱정 마세요, 아버지.
서진이 처벌은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준혁은 서진을 법적으로 고발하는 대신 해외 지사에서 새 출발할 기회를 주었어요. 왜 그를 용서한 거예요? 준혁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복수보다 용서가 더 큰 힘을 갖는다는 걸 당신에게서 배웠어.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그를 변화시킨 걸까요? 민우 회장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과 저의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마지막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진우야, 내가 옳았다. 내게 필요한 사람은 지성이었어. 장례식 후 준혁은 한성그룹의 회장으로 취임했어요. 저는 병원으로 복귀했지만 곧 새로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지성, 한성그룹에서 의료사업부를 만들려고 해. 내가 이끌어줬으면 해. 의료사업부요? 맞아. 우리의 기술력과 내 의학 지식을 결합하면 새로운 의료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뇌질환 연구센터를 세우고 싶어? 준혁의 제안은 매력적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꿈꿔온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고민 끝에 수락했어요. 함께하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거예요. 한성의료재단이 설립되었고 저는 연구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첨단 의료 장비를 갖춘 연구소에서 뇌질환 치료법 개발에 매진했어요. 준혁은 경영을, 저는 의학을 담당하며 완벽한 파트너가 되었죠. 우리 어머니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고 동생은 유학을 마치고 한성그룹 해외사업부에 합류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어요. 어느 날 서진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해외 지사에서 1년을 보낸 후였어요. 형수님, 아니, 회장님께 할 말이 있습니다. 서진의 표정은 전과 달리 겸손했어요. 준혁에게 연락했고 그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형, 지성 누나,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서진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과거는 잊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냐? 제가 해외에서 발견한 의료기술 벤처가 있어요. 형과 누나의 의료재단과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서진이 소개한 기술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우리는 그와 협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적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동료가 되다니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었죠. 다이도 변했습니다. 그녀는 미술치료사가 되어 아픈 아이들을 돕고 있었어요. 가끔 우리 병원을 방문해 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죠. 준혁 씨와 지성 씨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결혼 1주년 기념일, 준혁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것은 계약서였어요. 또 계약이에요? 미소를 지으며 물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읽자 눈물이 흘렀어요. 평생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내겠다는 약속. 그것은 계약서가 아닌 결혼 서약이었습니다. 저희의 진짜 결혼식을 위한 서약서였어요. 이번엔 계약이 아닌 약속이에요. 내 인생 모든 순간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준혁의 프러포즈에 네라고 대답했어요. 두 번째 결혼식은 첫 번째와 달리 소박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친한 친구들만 초대했고 병원 환자들도 함께했어요. 한성의료재단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연구소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뇌동맥류 치료법은 수많은 생명을 구했고 준혁과 같은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었어요. 어느 날 병원에서 특별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임신이세요. 아이를 갖게 된 것은 또 다른 기적이었어요. 준혁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제 배를 어루만졌습니다.
우리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가 될 거야. 딸아이가 태어났고 민우 회장의 이름을 따서 한민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가끔 과거를 돌아보면 신기합니다. 돈을 위해 시작한 계약 결혼이 이런 진정한 사랑과 가족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오늘은 계약 결혼 5주년이자 진짜 결혼 4주년 기념일입니다. 준혁과 저는 병원 옥상 정원에 앉아 별을 바라보고 있어요. 옆에는 3살 된 미니가 행복하게 잠들어 있죠. 계약으로 시작한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운 현실이 될 줄 몰랐어. 준혁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론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들은 계획되지 않은 곳에서 시작돼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두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의 가족이 되었어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계약으로 시작한 우리의 사랑이 평생의 약속으로 이어지길. 준혁의 귓가에 속삭이자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계약은 없어요. 오직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어요. 어떤 시작이든 진심과 노력이 있다면 아름다운 결말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니까요. 한때는 50억에 팔린 계약 결혼이었지만 이제는 그 어떤 금액으로도 살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이 되었습니다.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하죠. 때로는 가장 냉정한 거래에서 가장 뜨거운 감정이 피어나기도 하니까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서로가 있으니까요. 계약은 끝났지만 우리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감동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감동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멋진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